몇 번 풀이할까? 그 이상한 거 그냥 먼저 불러봐봐. 아까 그게 몇 번이었지? 바이러스 있던 게? 21번이었지? 맞지? 아, 두 무리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 하나가, 하나가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네. 이거 어떻게 알았어?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인지? 아, 그거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아, TMV라고 적어야 되는데. TMV. 그리고 박테리오 파지 맞아. 보니까. 이렇게 돼야 되고. 근데 이거 바이러스인데? 두 무리로 분리한 것이다. 가와 나의 무리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했는데,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기생 생활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 21번에 선생님이 답을 뭘로 불렀지? 2번으로 불렀지. 맞잖아. 일단, 얘가 흔들말. 얘가 원생생물이거든, 그냥. 근데 이거는 바이러스가 생물 아니야. 그냥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공통점을 하자면, 그냥 문제 조건이 잘못된 거야. 맞지? 근데, 일단 둘 다 유전자는 있으니까, DNA든 RNA든 유전자는 있거든. 그러니까 핵산이 있다는 거는 맞고, 그 다음에 얘는 효소가 없다, 효소가 있다, 이건 맞는 거 맞고. 맞지? 그치? 그냥 거기서 그대로 잡아내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16번. 그러면, 여기 있다. 보니까. 다음 중 원생생물의 객통수이다. 점선 A를 기준으로 두 무리로 나눌 때 알맞은 분류는 이렇게 됐네. 보니까. 남조류 세균류. 이렇게 되었네. 그러면, 얘들아, 일단은, 이거 왜 포카피가 됐지? 되돌이. 요렇게 돼 있을 때, 남조류가 혹시 남세균류로 볼 수 있겠나? 보면은, 그러면, 그리고 점균류, 포자류, 평류류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게 옛날 거거든, 얘들아. 그래서 얘는 일단은 뭘로 봐야 되냐? 위족, 선모, 편모, 포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는 전부 다 원생으로 봐야 돼. 그러면 얘는 뭘로 본다, 얘들아? 원핵으로 봐야 돼. 일단 가져갈 거면 가져가자. 하이. 어, 이거 그때 너 문제 빠이 못 받아가지고. 맞지? 그치, 이렇게 돼. 그렇게 되니까 16번 같은 경우에 세포 기관과 막 구조. 이제 핵산은 유무 안 되고, 둘 다 세포막은 있고, 그 다음에 강합성 색소도 안 되고, 얘가 강합성 한다, 이가 남주가. 맞잖아, 얘들아. 강합성은 하니까 안 되고, 원핵과 진핵의 차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 그럼 혹시 16번에 헷갈리는 거 있어? 핵산은 둘 다 있고, 강합성 색소가 여기 있잖아. 맞지? 그리고 단세포가 다세포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원생에 보면은 단세포도 있고 뭐가 있지, 얘들아? 다세포도 있어. 그래서 안 돼. 보면 그게 안 되고 나머지는 지금 가지고는 5번 다 가져가야 될 것 같아. 그냥 원액, 진액 정도 구분할 수 있을 정도. 그 다음에 몇 번 할까? 그게 연체 동물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 중에 하나거든. 그냥 근데 그렇게는 안 하실 거. 야, 동물 끝냈지? 근데 동물 막 선생님 뭐 깊게 안 하셨지? 그냥 그래도 그냥 구분 정도만 하셨지? 계속. 그래서 원래 연체 동물의 특징 중에 잠깐만 30 몇 번이었지? 37번이었지? 연체 동물의 특징 중에 외투막이 있다 그래. 아이고, 외투막이 있다 그래가지고 약간 오징어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약간 껍질 같은 거 있잖아, 얘들아.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지금 깊게 안 하셨으면 그 외투막 왜 있다 없다 그런 거 가지고 외울 수는 없겠지, 지금. 맞지? 근데 여기서 연체 동물이 잠깐만 37번인데 왜 항상 말안
우리 37번이 어딨지? 아, 환영동물과 연체동물은 어떤 점에서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가 했는데, 이건 일단은 외투막은 안 외워도 있잖아. 답은 가져가야 된다. 이 답 모르면 안 된다. 외투막은 모를 수 있다는 거 인정.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왜냐면 이게 분류 문제가 많지가 않거든. 그래서 버릴 수 없는 게, 여기는 가져가야 돼. 얘 이름 말할 수 있어요. 얘 이름. 한글로 말하든지 영어로 말하든지. 맞아. 그걸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이거 촉수담륜자 생물이었던 거 기억나나? 촉수담륜자 안에 뭐 있었지? 편형동물 들어갔다. 알았지? 그러니까 촉수담륜자 안에 편형 있었고 있다이가, 그 다음에 연체 있었고 있다이가, 환형 있었거든. 그러니까 편선윤, 연환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형이 탈피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탈피가 두 개밖에 없었어. 껍질 벗기는 게 그거 극피 그거 쏘리 그 뭐지 절지동물 곤충이나 거미 있잖아. 그거랑 그 다음에 그거 기생충 선형 동물 있다. 예쁜 꼬마 선충. 걔들은 탈피를 했었어. 알았지? 근데 놓치면 안 될 게 있다. 이가 탈피라고 해서 탈피 얘도 얘고 탈피고 얘 탈피다 이가 얘 둘 차이 모르면 안 돼. 그러니까 탈피에 속하는 게 절지랑 선형이 다 들어가거든 얘들아. 얘 둘 차이 뭐지? 이거 수능에서도 갈라라 그래. 그렇지. 그 분절을 뭐라 그래? 그거 두 글자로 몸에 마디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체절이 있어. 근데 얘는 체절이 없어.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는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알았지? 그 다음에 몇 번에? 12번 어, 척세입 척삭을 미안. 옛날에 축색, 축삭 같은 표현이었거든. 신장, 콩팥 같은 표현이었고.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지금은 진짜 많이 고쳤는데, 아직도 축색이라는 게 가끔 튀어나와. 예, 워낙에 신경을 계속 많이 하니까, 교수님들이 계속 축색, 축색 이랬거든. 그걸 영향을 그대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난 또 신경생물학이었으니까 더 계속 그것만 듣고 있는 거야. 10 몇 번? 12번. 잠깐만. 어디로, 뒤로. 12번, 13번. 야, 이거 봐야 될 것 같다. 보니까. 문제는 봐야 될 문제이긴 하다. 보면은. 이 계통수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여기는 당황스럽게도 정말로 당황스럽게도 요놈의 자식이 등장하네. 요거 없어야 되는데. 어, 이놈의 자식이. 일단, 가와 나는 지금 보니까 그거, 엽록소 유무로 나뉜 거다 했는데, 잠깐만, 얘가 유글레나잖아. 맞잖아, 그치? 그리고 가는 지금 전부 다 원생이로 봐야 되겠네. 하긴 유글레나도 원생이긴 원생이다. 맞잖아, 그치? 맞지? 그러면 일단 가와 나는 엽록소 유무로 나온 건데 집신벌레고 포자고 정균이고 종벌레니까 이게 근데 일단 해볼게. 얘가 그냥 포자로 가야 되고 얘가 집신인 건 알겠지? 이게 아메바고 얘가 지금 종벌레로 보이거든? 근데 솔직히 A가 감이 안 온다. 요 꼬라지로 봐서, 씨. A가, 야, 여기서는 A를 정균류라고 돼 있다. 얘들아. 나도 모르겠다, 이건. 진짜 모르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유글레나는 뭘 하지, 얘들아? 엽록소가 있긴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거는 맞아. 근데 12번에 D가 원핵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D가 뭐야? 꼬라지가, 씨. 진짜 멋지고 꼬라지가 세균이래. 쉣. 맞잖아. 근데 왜 답이 5번이지? 답이 4번이야? 잠깐만, B씨는 독립영양생활을 한다. 아니지. 이건 틀렸지. 왜냐면 C가 아메바거든. 보면은. 그럼 얘들은 독립영양을 하는 건 아니지.
보면은 독립 영양을 하는 거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얘들아 엽록소가 있어야 가능을 하잖아. 치사한 거 인정. 집신벌레 연못도 있어요. 집신벌레 엽록소 없잖아. 유글레나 안에 있지. 아니 없어. 세균에 엽록체는 없는데 엽록소는 있잖아. 그것 때문에 나도 한개 틀렸어 옛날에. 연록 소만. 그치? 엽록체랑 세균의 크기가 똑같으니까. 아 맞나? 그래서 나 이렇게 대충 풀다가 수능 문제 막 틀려. 나도. 왜 틀렸어? 이러면, 맞네. 세균이 꼴. 얘들아, 엽록체가 그 세포 공생설. 그래가지고 사이즈가 똑같잖아, 거의. 맞지, 그치?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생물 E에 대해서 바르게 이야기한 것은 E가 누구지? 닥쳐, 씨. 가치가 없어, 씨. 씨, 무생물적 특징, 씨. 인정, 지정. once upon a time이네. 원생 생활. 근데 3번에 안 돼. 효소를 만들지 못함으로 생물체 내에서만 증식을 한다. 되긴 돼. 근데 효소를 만들지 못함으로. 이 정도 맞다고 해줘야 되는데. 효소가 없으므로 이 말이랑 태클 만들지 못함으로 어차피 효소가 리보솜이랑 이런 거 다 없으니까 당연히 효소 만들지 못하는 것도 당연한 건데. 바이러스 핵을 가지고 있다. 아니, 바이러스가 세포 구조가 아니, 야, 바이러스가 핵을 가지고 있어 버리면 원핵보다 위가 돼. 캡시드랑. 캡시드랑 그냥 유전자. 그래서 안 돼.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약간 어떤 느낌으로 보냐면, 내가 늘 이야기하는데, 설계도를 그냥 통에 넣은 느낌? 무생물적 느낌?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야 돼. 야, 그 다음 또 뭐 할까? 얘들아, 없냐? 없으면, 근데 지금 숙제가 한 템포씩 약간 밀리는 느낌이 들거든? 맞지? 지금 내가 R 평균 30 몇 문제지. R 평균이란다. R 그거, 맞지? 그치. 이거는 일단은 종료를 하고, 잠시만. 저번에 3번. 아, 번은 체크. 3번에 이은이 맨 뒤에 아니 나 이거 차이. 은행이랑 고사리가 어, 분자로 분식하게 한다. 고사리는 포자잖아. 그래서 그래. 근데 은행이 그 은행이 분자가 맞다. 은행은 왜 거시였죠? 시방이 없어. 암나무, 수나무. 암나무, 수나무 떨어져 있던 것도 맞고, 은행 자체가 씨방이 없으니까 씨가 그대로 먹지, 우리가. 씨앗을 그대로 먹지. 씨앗의 껍질을 먹는 게 없잖아. 저희가 그 씨앗이 은행 씨를 먹는 거지. 차라리 씨가 없으니까. 아, 그래서, 잠시만. 그래서 그 것이었어, 보면은. 그럼 그래서 C의 생물을 했는데, 고사리가 뭐지, 얘들아, 보면은. 양치기 때문에 무슨 번식을 하지? 호자번식을 해. 야, 건드린 김에 문제 풀어보자, 얘들아. 얘들아, A의 생물은 모두 균계에 속한다. 이거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맞지, 얘들아. 효모랑 강대 버섯이니까, 맞지? 효모가, 선생님 진짜 말 많이 했지? 효모가 단세포 같아도 레벨이 높다. 또 진행을 기억하는. 진에게다가 어디까지 원생이 아니라 균계, 버섯 곰팡이랑 동급이다. 막 이런 식으로 처음에 많이 했지. 그 다음에 C는 있잖아. 고사리 때문에 틀린 거고, A와 B의 생물은 모두 종속 영양 생물에서 뭐가 틀렸어? 남세균이 틀린 거야. 남세균이 뭘 하니까? 강합성을 하니까.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영빈이가 좀 틀려줘야 이게 풀이를 할 수 있는데, 맞지? 3번에 5번. 그 다음에 4번에 4번. 근데 잠깐만. 3번에 5번이란다. 와, 이러면 내가. 5번에 뭐지, 얘들아? 5번에 5번이고, 6번에 4번이고, 7번에 3번이고, 8번에 2번이고, 이 설마 답 체크하는 사람 없지? 넘어가도 돼? 오, 안 돼? 그러면 안 되는데. 얘들아, 영빈아 혹시 6번 맞췄어? 씨. 진짜? 그러면 애 친구들이 고마워할 거야. 얘들아, 다 같이 한번 풀어보자. 에이, 설마. 맞네. 진짜 너희 너무 숙제 안 해왔다, 진짜.
보면은. 얘들아, 근데 영민아, 너 5번에서는 몇 번을 했는데? 이번에 4번은 4번을 했다고? A는 A는 대장균이 맞아. B 수소 그러니까 A가 대장균이고, 맞잖아, 그치? B가 뭐지, 얘들아? 효모 아니지. 효모 원생 아니지. 효모 근계잖아. 맞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해팔 아니 얘가 효모 들어가고, 쏘리, 다시. 얘가 대장균이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대장균 제꼈고, 효모, 우산이끼, 해파리 중에 하나가 그랬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걸 식물로 보고 얘들아, 이거 균이나 동물로 볼 수 있어? 아, 그걸로 물어보는 거야. 그걸로 기준이야. 그러니까, B가 우산이끼가 들어가야 되고, C와 D는 순서 상관없어. 지금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C를 효모로 보고 D를 해파리로 볼 수 있어야 돼. 이게 포인트야, 이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균계랑 동물이 더 친하다는 게 포인트야. 그럼 되겠어? 그러면 A와 B는 모두 단세포 생물이다 그랬는데 일단은 우산이끼는 단세포가 아니라 식물이고 맞잖아, 그치? 그러니까 B가 틀린 거고 B는 포자를 형성한다는 거 맞아. 이끼는 포자 형성하잖아, 얘들아. 포자 번식하잖아. 잠깐만. 질문. 우산이끼가 무슨 식물이야? 선태식물이지. 근데 선류야, 태류야, 각태류야. 해류. 오, 굿! 좋았어. 이게 우산이끼가 밑인데 선이니까 선문자 하고 싶거든. 소리끼가 순서가 바뀌어 있어, 이게. 그러니까 태선식물 하고 싶어, 느낌은. 약간은. 그래서 우산이끼는 뭐지, 얘들아? 그거 뭐지, 태류인 거 헷갈리지 마라, 얘들아. CD는 전부 어떻게 되는데? 종속 맞지, 얘들아? 이해되겠지, 이제는? 맞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나 6번은 선생님 틀렸어. 내가 틀렸어. 아무 생각 없이 풀다가 왜 틀렸는지 봐봐. 일단, 한번 풀어봐봐, 6번에서. 흔들말이 있는데 이어 원생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이걸 안 본 거야, 문제를 개떡같이. 그러니까 여기서 흔들 말은 남세균에 속한다니까 원액을 안 본 거야. 남세균이니까 이게 세균이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지, 얘들아? 원액인데 이걸 안 보고 그냥 가버렸어. 그래서 내가 틀렸어. 그래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뭔가를 선택을 했고 답은 다른 거였지. 보면은. 되냐? 4번이네.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된다, 얘들아? 4번이 돼. 인면세포에서 맞는 일단은 펩티도글리칸 성분의 세포벽이 있어. 왜냐면 얘들 둘 다 세균이니까. 맞지? 이것도 맞다고 했어. 그 다음에 니은, 아메바도 공변세포도 진핵세포니까 맞다고 했어. 맞잖아. 근데 흔들 말이 남세균인데 엽록체가 있다고 하면 안 되잖아. 엽록소가 있다고 해야 되잖아. 내가 아까 한 거 아무 생각 없이 풀다가. 왜냐면 남세균이니까 강합성을 하잖아. 엽록체가 있는 게 아니라 엽록소가 있다고 해야 되겠지. 맞지? 그래서 순간적으로 확 날라갔지. 보면은. 그 다음에 7번 문제 볼게, 얘들아. 네 종류의 삼령 육계 분류 체계에 따른 계명을 나타낸 것이다. 네 가지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다. 수능 영역의 특징이 또 나타나고 있어, 얘들아, 보면은. 맞지? 얘들아, 한번 풀어봐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대장균과 메테인 생성균은 서로 다른 역에 속한다. 이거는 틀렸어, 맞았어? 그렇지, 다른 역이지. 얘들아, 대장균은 어느 역이냐? 세균역이었어, 이름이. 진정세균이긴 하지만 이름은 세균역이었고, 메테인 생성균은 고세균역이었지, 얘들아, 이름이. 고세균역이었지. 그 다음에, 가해 생물 중에는 특징 기억을 갖는 생물이 있다 그랬는데, 어때? 새떼기가 뭐 그치. 식물이다. 어느 식물인지를 알아야 돼. 얘가. 그러면 얘가 어디 들어가야 돼? 양치에 들어가지.
맞잖아, 그치? 석성류에 들어가면 맞지? 그러니까 양치식물은 간다발이 있잖아. 맞지? 선택식물은 간다발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거야. 그 다음에 나에서 색대기와 푸른 곰팡이가 공통으로 갖는 특징은 세 가지이다 그랬는데, 얘들아, 몇 가지야? 뭐가? 맞아. 핵막 있고 리보솜 있는데, 간다발이 푸른 곰팡이가 있지는 않잖아. 맞지?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 되더라? 3번 돼. 괜찮아. 6번에 6번에. 공유세포 영역 적지 않아요? 공룡세포 영록제 있는데. 있어. 제일 유명한데 표피에서 유래했지만, 중학교 때 하지. 있어. 그 찾아보면서 공부하는 게 되게 좋아. 이렇게 보면. 순간 헷갈렸을 거야. 나도 진짜 이상한 거 내가 제일 약한 게 알고 있는데 끼워 맞추는 걸 잘 못하거든, 가끔씩. 뭐가 그래서 알파, 베타 이런 거 잘 맞춰. 신테이스랑 신덕테이스가 차이가 나거든. 신, 있잖아. 너희는 그걸 구분 안 하는데, 신테이스가 합성 요소거든? 근데, 신더테이스가 있어. 둘 다 합성 요소야. 근데 얘는 ATP를 쓰는 합성 요소고, 얘는 ATP를 사용하지 않는 합성 요소인데, 계속 헷갈리는 거야, 내한테는. 그러니까 짝을 못 맞추는 거야. 이상하게 잘 안 되는 게 나는 이런 게 있어. 그래서, 한 개 더 있다. 한 개 더 있다. 더 있으니까 ATP가 더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뭐든지 쥐어 짜야 돼, 나도.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 얘들아, 8번 문제. 영민아, 이거 뭐 해서 틀렸어? 괜찮아. 이것이 맞다. 디귿이 맞다고 했어? 잠깐만, 개구리, 소나무, 우산이끼인데 약간 그 느낌인 것 같다. 이것이 생물이죠. 아까 근데 식물에서 지금 다 식물인 거, 개구리, 소나무, 우산이끼가 지금 다 식물이긴 하잖아. 근데 가나, 다는, 여기서 일단은 미씨가 있다고 했잖아, 얘들아. 보면은. 그럼 일단 얘가 소나무가 되겠네? 맞잖아. 기관계가 있으니까 얘가 깨구리가 될 거고. 맞지?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지? 무산이끼가 되겠네? 맞지? 그러면 여기서 원생생물 요렇게 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요렇게 묶어야 될 거 아니야. 맞잖아, 그치? 그럼 B와 C는 같은 역에 속한다는 것은 안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간다발이 없다는 기억에 속할까? 네. 맞지. 우산이끼는 간다발 없어. 맞지? 그치? 그리고 나는 어디에 속한다? C에 속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틀리는 거야. 이게 식물이고, 이게 식물이고. 그러니까 얘가 식물이야. 알았지? C가 식물이야. 아까도 그랬잖아. 식물이랑 D는 뭐지, 얘들아? 균계랑 몰라 들어가야 되는데, 동물계, 이렇게. 3령 6개니까. 맞지? 그러니까 D를 균계로 보고 E를 동물로 볼 수 있어. 레벨이 높으니까. 이렇게 봐야 돼. 알았지?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근데 식물보다 균계가 그럼 고등하다고 보는 중요한 거지. 이게 야, 10번을 뭐 했는데? 이게 어, A가 고세균이잖아요. 어. 네. 그러면 세포벽을 갖는 생물이 있어요. 아, 그걸 몰랐구나. 그럴 수 있겠다. 이게 고세균인데, 고세균이 세균이잖아. 그래서 펩티드 세균이니까 펩티도글리칸 성분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슈도 펩티도글리칸이라고 있어. 그래서 고세균은 슈도 펩티도글리칸이라고 슈도가 같다란 말이거든. 그래서 세포 있어. 이렇게 하나 들고 가면 되는 거야. 그냥 정확한 지식을. 이게 안 풀어봤으면 어디가 빈지 모르잖아. 생물만 갖고 있는 세포막이에요. 아니지. 세포 구조는 모든 세포막을 가지고 있겠지. 막 식물만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식물만 가지고 있는 거? 영록체? 아니 막 다른 거 이렇게 찾아요.
아, 2차 세포벽은 되겠다. 단단한 거, F도 아닌데. 목질화 이런 거. 딱딱해지는 거. 2차 세포벽이 맞지. 보면은. 근데 일단은 세포벽에 셀룰로스 성분이 있다. 그건 그냥 세포벽 성분이잖아. 맞잖아. 그리고 독립영양생물인 건 식물을 찾아야 되는 거고, 맞지? 그럼 일단은 고세균 넣어놓고 여기 식물 넣어놓고 얘들아 여기 균 넣어놓고 문제 풀면 되겠지. 맞지?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겠지. 그치. 11번. 11번. 가희가 숙제를 다 해갔는데 왜 풀이를 안 해주세요? 이럴 수도 있겠지? 가희야, 가희야? 그럴 수 있겠지? 가희한테 영상 주기로 했는데. 왜 풀이를 하면서 보면은 이러면서 11번에 뭐 했어? 1번 뭐 해? 아, 2번만 했어? 잠깐만. 가에서 특징 기억을 갖는 생물은 두 종류이다 이랬는데 속았구나. 아니 기억은 맞죠? 네. 어. 이은을 칠. 아, 기억은 맞췄는데 니은을 틀렸구나. 아, 그 산호가 식물 아닌 건 당연히 알았지. 그치? 이거 가끔 속거든 애들이. 산호가 식물이다 이러면서. 산호는 얘랑 동급인데. 맞잖아, 그치? 맞지? 서연아, 이게 뭔지 모르지? 영상 봐. 이게 퐁퐁개라고 있거든. 꽃게가 해파리? 그거 뭐였더라? 새파리란다 뭐였더라? 이거 말미잘 들고 막 이런 애들이 있었어. 이게 퐁퐁개라고 나와서 있었거든. 근데 가에서 특징 기억을 갖는 생물은 한 종류고, 메테인 생성균은 나의 특징 중, 당연히 한 가지만 받는 거 아닐까? RNA만 있는 거 아닐까? 고세균이니까. 아, 고세균은 원 핵세포야. 그러니까 세균은 세균이니까. 세균이니까. 생막 맞아. 그렇게 되는 거지. 안 돼, 이씨. 남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산호는, 산호는 동물이었지. 무슨 동물이었지? 산호는? 해면 자포지. 해면은 스폰지밥밖에 없잖아. 스폰지.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산호가 해면이라고 하면은, 이런 조직 수준도 안 되는 것을 나랑 비교하다니, 이러면서 엄청나게 싫어하겠지. 하등하다, 이러면서. 맞지, 얘들아?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냥 문제 어떻게 푸냐면 그냥 쓰겠다, 얘들아. 여기 동 쓰고, 여기 동 쓰고, 여기 식 쓰고, 여기 고 쓰고. 그냥 쓰고 하는 거지, 뭐. 맞지, 얘들아? 안 쓰면 헷갈린다. 선생님도 쓰고 푼다. 그치, 여기서 계속, 네가 계속 틀리는 게 그 실수가 계속 반복이 됐구나. 식물이랑 바꿔가지고. 그치, 왜냐면, 그러니까 계속 틀리는구나. 왜냐면 지금은 개념이 바뀌었으니까. 지금 네가 이거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정답은 니은이 되겠지, 얘들아. 맞지? A가 식물계가 아니니까. 그리고 식물은 선형 DNA 가지는 거 맞으니까. 근데 얘는 있다, 이거 둘 다 종속이잖아. 그러니까 이거에 서로 구분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공통적 특징이니까. 맞지? 그치? 그렇게 되겠지. 영민이 때문에 누구 숙제를 얼마나 많이 해결하고 있노, 지금. 맞지? 땡큐 해야 돼. 식물을 안 했어야 되는데 식물을 했네. 맞지? 근데 내가 숙제를 안 했어야 됐다는 말을 하고 있구나, 지금. 보면은, 누구야? R은, 13번에 4번. 그 다음에 14번에 1번. 15번에 1번. 그 다음에 16번에 5번. 너 16번, 혹시 4번 했어? 매력적인 영상이 이게 16번 있잖아. 일단은 선생님은 돌아버리겠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있잖아. 16번을 뭘로 해서 틀려면 4번을 했거든.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선생님 풀이를 해볼게. 일단은 그 식물들 있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녹색 식물이잖아. 식물들은 엽록소 A도 있고 B도 있고 그 다음에 카로티노이드도 있고 이거 지금 이 지식은 다 나와야 된다.
알았지? 생투 이런 지식 외워야 된다. 이런 지식은 시험 범위 아니다. 뭐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기본 깔리는 지식들이야. 외워줘. 카로티노이드는 두 개로 돼 있지. 뭘로 돼 있지, 얘들아? 카로틴과 뭘로 돼 있지, 얘들아? 그렇지. 젠토필. 맞지?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일단은 녹색 식물이면 다 있는 거야. 고사리에는 체간이 있지. 맞지? 왜냐면 그 물간 간다발은 있으니까. 근데 헛물간이라서 그래. 물간 그거 뭐 정확한 물간이 없어서 그렇지. 시부터 물건 간다발이 있다고 해야 돼. 근데 선생님이 그래서 나는 이걸 답이 정답이 몇 번이냐면 5번인데 이게 하이탑 버전으로 풀어야 돼. 하이탑 버전으로 안 푸는 거야, 내가 계속. 그러면 하이탑에서는 일단 선태식물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태는 뿌리, 줄기, 잎의 분화가 되지 않았다고 선생님이 제일 앞부분을 정리를 해놨거든. 근데 소리끼가 뭐냐면 태류가 아니라 선유야. 그러면 우산이끼 같은 경우는 뭐지 얘들아? 태류야. 그럼 우산이끼는 엽상체가 있어. 되게 넓게 돼 있어서 뿌리, 줄기, 잎의 구분이 많이 안 돼, 헛뿌리면서. 근데 소리끼부터는 약간 구분이 되기 시작을 해. 그래서 나도 막 당연히 분야 시작하는데 어서 제끼는 거야. 그래서 하이탑으로 풀어야 돼. 그럼 어떻게 풀어요? 하이탑으로 풀어 너희도. 일단은 그 원철쌤도 나누는 기준은 하이탑으로 하신 것 같은데. 맞지? 깊이 안 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선택식물은 간다발이 없잖아. 간다발이 없으면 키가 클 수가 없어. 그래서 진짜 마음에 안 든다. 블루 기준. 왜냐면 식물의 뿌리 줄기 잎이 분화가 안 되면 뭘 어떻게 식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씨. 막 짜증도 나 내가 뭐 일단 조직적으로 분화가 있긴 있거든. 막 짜증 나는데 일단은 답은 그래서 몇 번이냐? 5번이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너도 4번 했냐? 하면서 물어본 거야. 그 다음에 어 이제 안 했네. 오케이. 그래서 뒤에까지 다 푸는데, 얘들아. 몇 번을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냐면, 야, 17번, 그래도 나온 김에 건든 김에 한번 해보자. 얘들아, 17번. 17번. 이제 해야지. 살살 이제 문제, 내용 보면서. 척삭이 형성됨과 중배엽이 형성됨 중에 하나이고 이렇게 됐다면, 얘들아, 거기다가 뭐가 있냐면 해파리가 있어. 해파리가 중배엽이 없을 거잖아. 이배엽성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해파리가 들어갈 거야. 그러면 여기가 중배엽이 될 거야. 여기는 중배엽이 있는 거고 얘는 중배엽이 없는 거고. 맞지? 그치? 그러면 얘가 척삭이 있는 거고 척삭이 형성된가 잠깐만. 거머리잖아. 맞잖아. 그럼 얘가 거머리고 하나는 형성됨이니까 얘가 뭐가 되겠지? 우렁생이가 되겠지. 맞지 얘들아? 그러면 해파리는 얘들아 자세포가 있지 얘들아. 자포동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머리는 체절이 있어. 거머리 어디에 속해? 거머리 어디에 속해? 환영이야, 선영이야? 아니요. 환영이야. 이걸 문제를 풀면서 너희가 외워야 돼. 이걸 찾아보고 문제 풀면서 외워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뭐냐면 환영동물에 지렁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들아 그럼 이렇게 다시 적어줄게 얘들아. 뭐냐면 다모가 있고 있잖아. 빈모가 있어. 기준을 세워줘야 되니까 내 입장에서는. 다모가 있고 빈모가 있고 거머리가 있거든. 여기 이렇게 들어가. 알았지? 환영해. 그러니까 지렁이는 약간 털이 적어. 다모가 뭐냐면 갯지렁이야. 지렁이라서 안 헷갈릴 것 같긴 한데 가끔 눈에 뭐가 씌워가지고 개식 들어가니까 다지lun가 뭐 이러면 안 된대. 알았지? 그 다음에 거머리가 환영이야. 그래서 야하게 채져 있어. 지렁이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보이진 않는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약간 금처럼 뭐가 보여. 사진을 보면. 알았지? 그러니까 거머리가 체절이 있다는 건 하는 거야. 그러면 디귿. 미삭동물? 보면 맞아. 그러니까 우렁생이는 미삭에 속해. 그러면 미삭과 뭐가 있었냐면 두삭이 있었어, 얘들아.
미삭에 들어가는 게 우렁생이었거든. 그럼 두삭에 들어가는 게 뭐였냐면 창곡이었어. 내가 복습하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다시 문제 내용 딱 펼쳐보면서 봐야 돼. 그러니까 자미야, 선생님이 나중에 그거 주면 그 프린트 있잖아. 그래서 선생님 프린트 동물 분류 있잖아. 맞아 뽑아줄 거잖아. 네가 수업 안 들었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서 막 풀어야 된다. 찾아가면서 풀어야 된다. 저번 시간 했어. 나 동물 분류 끝냈잖아. 했어요. 두삭. 근데 미삭이랑 두삭의 차이가 뭐였냐면 둘 다 척삭이 있는데 적어줄게. 너무 잘하는데 왜 숙제는 안 했을까? 너무 잘하는데 얘가 유생 때만 척삭이 보이고 우렁생이가 이제 뭐가 되면 멍게가 되면 맞지? 멍게가 정식 이름 맞지? 걔가 되면 유크 성체가 되면 얘는 뭐가 척삭이 사라져. 그러니까 유생 시기에만 뭐가 보인다 얘들아? 척삭이 존재해. 근데 얘는 계속 보이지. 두삭은. 그러면 척삭이 사라지면 뭐라고 이제 뭐가 생기지? 척삭이 있었다. 척삭이 사라지면서 발생 과정에서 대신에 척추가 들어가지. 근데 척추가 턱이 있는 애가 있고 턱이 없는 애가 있었어. 턱이 없는 애 중에 칠성장어랑 먹장어가 들어가. 턱이 있는 애부터는 어류, 양서류, 왜 저러지? 이렇게 애들이 파충류, 조류, 맞지? 그 다음에 포유류 이렇게 나오는 거지. 맞지, 얘들아? 그렇게까지 해서 그거 되살리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기억에 다시 남을 거야. 계속 분류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월요일까지 안 풀어, 뭐 부모님한테 공개하든 말든 숙제는 잘 안 해오는구나. 근데 공개돼 있는 거 모르지? 알지, 이제? 그치. 링크, 맞지? 그치. 이 단원의 특징은 약간 수업을 안 하더라도 이거는 중학교 때 했던 거 아니야 하는 느낌이 강한 냄새가 많이 나. 그래서 모르면 안 돼. 이 단원의 특징. 좀 그래. 그러니까 뭐 하석상의 증거, 그러니까 진화의 증거가 뭐가 있어? 하석이 있죠. 그러면 내가 지금 이런 걸 안 해놨거든. 그러니까 표준화선, 시상화성 뭐 이런 식으로 안 해놨단 말이야 전혀. 지금 그런 식으로 안 한 거지. 그럼 뭐예요? 했을 때 진화가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했을 때 화석을 보면 알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화석의 모습을 보면 환경 변화 이런 거 알 수 있다. 뼈 보면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번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건데 중학교 때 배웠던데 이것도 몰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진화의 증거가 뭐 있어 했을 때 화석을 보면 알지요 하면서 그럼 쉴 때는 어떻게 한대? 방사선 동위원소 반감기로 알지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는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 그런 유야. 알았지 얘들아? 절대 파키케투스니 암폴로케투스니 나도 몰라. 이런 거 하나도 몰라. 나도 보면. 파키케투스는 고래의 가장 오래된 조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약 5천만 년 전에 얕은 바다인 테티스의 가장자리에 살았습니다. 육상 동물의 몸을 가졌지만 머리는 고래의 모양을 하고 있었고 발목과 발굽이 있었다고 해요. 암블로세투스는 헤엄치며 걷는 고래라는 뜻으로 물과 육지에서 모두 생활했으며 번식을 위해 육지로 올라왔다고 해요. 지금의 고래가 내는 소리는 이때 발달되었다고 합니다. 작은 수달과 같은 골격을 가진 쿠치세투스는 4300만 년에서 4600만 년 전에 살았어요. 뒷다리는 초기 고래보다 작았고 잠수하는 시간이 더 길어졌다고 해요. 몸에 난 털은 모두 퇴화되고 이때부터 해양생물로 한층 더 진화하게 되었어요. 완전한 고래의 진화 형태인 도르도는 수생동물로 3400만 년에서 4000만 년 전에 살았어요. 콧구멍은 지금의 고래와 같이 머리 위쪽으로 이동을 했으며 앞다리는 노처럼 생긴 오리발이 되었고 골반이 척추에서 분리되어 아래쪽 척추를 자유롭게 하여 꼬리를 더 크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진화 과정을 통해 거대한 이빨고래와 수염고래가 되었다고 하니 진화란 너무나 신비롭습니다.
뭐라고 다 했냐면, 돌아와. 화면에 맞춰. 맞춰, 이 자식아. 응, 왜 이렇게 흐려, 이 자식. 돌아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깃털 달린 육식 공룡 화석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여, 얘들아? 와. 이씨, 왜 이래 흘려, 이씨, 이 자식. 공룡 플러스 조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들아, 그냥. 아, 하이탑에도. 그래서 파충류의 특징과 조류의 특징을 내가 적었긴 적었는데, 실제 있잖아, 이거 하이탑에서 그냥 약간 언급돼 있어요, 얘들아. 그리고 옛날에 이걸 소철고사리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뭐라고 부르냐면 종자고사리라고 부르대. 그러니까 고사리는 양치식물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분류랑 약간 세트를 봐. 근데 이 양치식물 이렇게 있잖아, 얘들아. 근데 이 끝에 뭐가 있냐면 보통은 포자가 있었다, 이거 얘들아. 근데 끝에 뭐가 있냐면 씨앗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으로 변해 간다, 뭐 그 정도? 보면은. 그래서, 화석을 봤을 때 지금 살지 않은 애가 있다. 그리고 변화해 가는 모습이 있다, 이 정도. 이런 거지. 그래서 왔다가 이게 여기서 열면 조금 화질이 안 좋아서 내가 그냥 여기서 바로 열게. 보면은 다시 왔다 갔다 하기 귀찮더라도 독일 베를린 자연사 박물관에서 만난 아름답고 신비한 깃털들. 돌에 새겨진 깃털 하나가 눈길을 끕니다. 예술가가 조각을 한 듯 정교한 깃털은 사실 1억 5천만 년 전의 화석입니다. 그리고 깃털의 주인은 새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는 시조새입니다. 그런데 시조새는 새가 아닌 공룡의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꼬리에는 공룡처럼 기다란 꼬리뼈가, 날개에는 날카로운 발톱이 있었습니다. 부리 속에 남아있는 이빨 역시 공룡의 특징이었지요. 하지만 선명한 날개는 분명 새의 것이었습니다. 시조새는 정말 새의 조상일까요? 공룡은 아니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1억 5천만 년 전 시조새가 떨어뜨린 깃털은 공룡과 새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만들 좀 하지. 새우 몇 마리 올려놓고 쉬림프 피자라고 하는 거. 지금 보시는 사진은 마치 핏덩어리처럼 보여서 징그러울 수도 있지만 이 동물은 대부분의 사람이 알고 있는 동물로 평소 귀여운 이미지를 갖고 있어 정체를 알게 된다면 이게 이거라고? 생각하면 믿지 못할 수도 있는 이 동물은 갓 태어나면 2.5cm 안쪽으로 매우 작은 크기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완전히 자라면 1m 이상 크기로 엄청난 근육질이 되어 만약 뒷발로 사람을 때리면 죽일 수도 있을 정도의 엄청난 힘을 가진 동물로 거듭난다고 해요. 뒷발? 라고 예측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건 누구나 주머니에 하나씩 아니 이 동물의 주머니를 꺼내보면 찾을 수 있는 바로 캥거루인데요. 마치 앞치마 주머니처럼 생긴 육안형에 넣어 새끼를 키운다라고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그 외 캥거루의 출산과 육아에 대해 아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캥거루는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출산과 육아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일단 캥거루는 새끼를 낳는 포유류지만 포유류 중에서도 유대류에 속하는데 태반이 없거나 불완전하고 새끼를 완전히 성숙되지 않은 채로 출산하여 주머니에서 기르죠. 그래서 캥거루는 대략 한 달 정도의 짧은 임신 기간을 지나 무게 1g 약 2.5cm의 아주 작은 새끼를 낳는데요. 말 그대로 꼬물꼬물 기어다니는 핏덩어리라고 볼 수 있죠. 털도 없고 시력도 없고 뒷다리인지조차 구분이 안 가는 새끼 캥거루는 너무 작아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1g밖에 되지 않는 몸으로 앞다리를 이용해 어미 캥거루가 혀로 닦아둔 길을 따라 털을 헤치며 연약한 몸을 보호해줄 주머니로 기어가죠. 이 주머니 안에는 열심히 달려와준 꼬물이를 위한 젖꼭지 4개가 준비되어 있어 본능적으로 젖에 매달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유를 빨 근육조차 없어 젖이 입으로 아주 천천히 분비되며 새끼 캥거루는 그렇게 우유를 먹고 우리가 아는 캥거루의 모습으로 자라나며 8개월이 지나면 어미의 육안항에서 나와 뛰어다닐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특이한 새끼의 모습을 가진 동물은 캥거루뿐만 아니라 육안항이라고 불리는 주머니가 있는 유대류인 판다, 원백, 코알라도 새끼가 매우 작으며 주머니에서 새끼를 키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새끼를 아주 작게 낳은 후 키우는 것보단 인간처럼 완전히 클 때까지 엄마 뱃속에서 기르는 게 생존에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왜 이런 식의 생존 전략을 쓰는 것일까요? 자연에는 모두 이유가 있습니다. 좀 전에 캥거루의 임신기간이 한 달 정도로 짧다고 말씀드렸는데 캥거루는 출산 후 수일 내에 짝짓기를 하게 되고 새끼를 키우는 상태에서 또 임신이 가능하다고 해요. 한마디로 갓 태어난 아기가 빨리 죽어버릴 수도 있으니 예비 임신을 하는 것이죠. 정말 신기한 건 예비 임신을 한 후 수정된 배아의 발달을 최대 11개월 동안 멈출 수 있다는 건데요. 먼저 태어난 새끼가 건강하게 주머니에서 나가면 그 이후에 배아를 발달시켜 곧바로 임신을 하거나 갓 태어났을 때 환경이 좋지 않아 보인다면 어미 캥거루는 태아가 태어날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새끼를 끊임없이 좋은 환경에 출산할 수 있어 미친 번식력으로 현재 호주 대륙에는 캥거루가 호주 인구보다 약 2배 더 많은 5천만 마리 정도가 살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힘만 센 줄 알았던 캥거루의 특이한 번식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코보라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에는 모르면 안 돼. 한번 읽어봐. 하면서 여기서 만약에 내가 시험을 친다면 걷어가야 될 단어는 증거를 해세요. 화석상의 증거.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상동상사 뭐 이 정도? 상동상사기 예시를 적어라 뭐 이런 것도 안 해. 아직 편해 아직까지는. 맞아. 비교해부학상에 생물지리학상에 맞잖아, 그치? 그 다음에 진화 발생학상의 증거. 근데 이제 뭘 할 거냐면 분자 진학적 증거.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봐야 되겠지, 얘들아. 맞지? 살려야 된다. 이제 살아라. 이제 한번 보자. 자, 그래서 진화의 증거로 뭘 보냐면 얘들아, 바로 분자생물학적인 증거를 보기 시작을 하는 거지, 얘들아. 되겠나? 그래서 어떤 거를 보냐면 염기서열 같은 거를 봐. 알았지? 그래서 계속 같은 말이긴 한데, 얘들아, 같은 말이긴 한데, 여기 보면 당연히 아미노산 서열이 유사할수록 공통주상으로 분류된 거 맞겠지, 얘들아? 그치? 그래서 어렵지는 않지. 왜냐면, 차이가 0이거나 차이가 56개가 난다면 우리랑 차이가 적은 침팬지가 더 유형관계가 높겠지. 그게 당연한 말이겠지. 맞지? 그런데 얘들아, 사이토크롬 C를 보는 이유는 뭘까? 엔드글로빈을 보는 이유는 뭘까? 이건 어떻게 생각해? 사이토크롬 C가 어디에 존재하는 거였는지 기억나, 얘들아? 맞아. 이거 어디에 존재했냐면 미토콘드리아의 전자전달계에 존재를 했어. 그리고 얘들아, 이 글로빈이라는 게 기억나나, 얘들아? 헤모글로빈 있잖아. 거기에 나오는 단백질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진화를 본다는 거는 얘들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졌다는 걸 보는 거잖아. 근데 다른 거를 볼 때 항상 기준은 공통적이어야 되지 않냐? 그렇다면 헤모글로빈도 산소 호흡을 하는 모든 생명체에게 얘들이 전부 다 달라. 사람 이게 붉은 털 원숭이, 그 다음에 개, 닭 다 달라. 하지만 걔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산소 호흡을 하고, 그 다음에 ATP를 생산한다는 건 공통점이잖아. 그러면 모든 겉모습이 다르다 하더라도 같은 역할을 하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이나 DNA 염기서열의 차이는 얼마만큼 있는지를 본다는 거지, 얘들아. 또 이런 건 어떠냐, 얘들아? 우리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뭐가 없냐면 난황 단백질이 거의 없어. 이유가 뭐냐면 알을 만들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미안, 이거 오타다, 얘들아. 흔적이다. 그런데 우리한테 뭐가 있냐면 난황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유전자는 없는데 그 흔적이 일부 남아있더래. 알겠죠? 이거 옛날 책은 없거든,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뿅 태어난 게 아니라 예전에는 난황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유전자가 있었는데 지금 필요가 없으니까 없어진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진화의 증거로 될 수도 있다 이거지, 얘들. 알았지? 그걸 분자 진화학적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분자 생물학을 이용해서 나오는 거니까. 알았나, 얘들아? 그 다음에 어류인 실리캔스와 페어는 육상 척추동물의 손, 발가락과 같은 구조와 진원미를 진다. 이거 돼 있는데 이거 왜 넣어놨냐면 얘들아, 하이탑 구석에 있어서 그냥 넣어놓은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어류인데 실리캔스랑 페어는 무조건 어류인데 어떻게 돼 있다? 이런 구조를 해부학적으로 조금 가지고 있대, 얘들아. 그래서 구석책에 있어서 넣어놓은 것일 뿐이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면 이제 뭐가 된다? 새로운 단원이 들어가. 진화의 원리와 증거로 들어가. 그러면 이때까지 수업한 내용은 뭐냐면 선생님이 어떤 수업을 했냐면 진화라는 단원에서 첫 번째 진화가 일어나는데 그 증거를 대봐 했을 때 진화의 증거를 한 거야. 알았지, 얘들아? 그럼 증거 뭐 있는데요? 했을 때 화석이 있었고요. 해부학이 있었고요. 맞지, 얘들아? 그 다음에 그 다음 뭐 있었지, 얘들아? 생물 지리적 차이가 났고요, 머릿속에. 그 다음에 발생학적 차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분자 생물학적 차이가 있었어요. 이 5개의 증거가 그걸로 가지고 진화가 일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냥 그런 거야. 그거를 대충 읽어보라고 하는데 분자 생물학적 증거 할 때 조금만 신경을 써달라는 건데 어렵진 않잖아, 얘들아. 그 예시들이.
맞지? 그러면 그렇게 진화가 일어났는데 그 진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설명하는 이론들이 있을 거 아니야. 맞잖아. 그 이론을 이제 배워봅시다 해서 진화의 원리,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일어났어요? 하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단원이야. 그러면 뭐가 있냐면 예전에는 자연선택설, 뭐 용불용설 다 배우는데 거의 없어지고 딱 한 개만 살아남았어. 새 교과서에는. 그 살아남은 게 바로 다윈의 뭐지 얘들아? 자연선택설만 지금 살아남아 있는 상태야. 그래서 내용을 적기도 너무 쉬워서 그림만 넣어놨어, 얘들아. 알았지, 얘들아? 근데 얘들아, 다윈은 아나시어도 있잖아. 나는 여기에다가 별표를 3개 넣을 거야. 다윈이 진화가 안 들어가도 다윈의 자연선택설을 모른다는 것은 그냥 비과학자라고 생각해. 아예 그 정도야, 얘들아. 다윈이 이슈가 크거든, 얘들아. 그런데 첫 번째 놓치는 게 뭐냐면 가인 생산을 놓쳐. 만약에 가인 생산되지 않았다면 무슨 말이냐면 그 환경에서 수용할 수 있을 만큼만 생산을 했다면 개체들이 존재했다면 경쟁할까 안 할까? 안 하잖아. 근데 항상 가인 생산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거든. 그래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선택을 받는다 이거야 얘들아. 두 번째는 가인 생산됐는데 원래부터 차이가 났대. 알겠지 얘들아? 그러니까 원래 김목이 있었어. 원래 있어. 이걸로 시작을 해. 그래서 경쟁했더니 환경에 불리한 애들은 죽고 환경에 유리한 애가 적자가 되었다. 적절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놈이 선택받아서 그놈이 현재 종으로 남았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선생님이 봤을 때는 너희가 여기는 잘 하거든. 근데 이걸 적을 때 여기를 가끔씩 놓쳐. 이거 2개만 유의하면 될 것 같아. 요거 두 개를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왜냐면 경쟁에서 적자가 살아남고 그게 자연 선택받아서 결국 걔가 새로운 종이 돼요. 이건 잘 적어. 항상 보면 시험에서. 근데 전제 조건 이거 2개를 잘 못 적어. 그래서 요거 2개만 하면 다윈의 자연 선택설은 뭐 틀릴 만한 거는 없어 얘들아. 그래서 지금 나오는 그림은 거의 다 어떤 그림이냐면 캠벨 그림이거든 얘들아. 보면은. 그래서 잠시만.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갈라파고스 하면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핀치 제지 얘들아. 보면은. 그래서 지금 가뭄에 따라 핀치 제도에 따라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나는 다룰 것 같지는 않아. 그냥 이런 흐름만 조금 봐주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심심하니까 갈라파고스 영상 한 번만 볼까? 맞지, 그치? 갈라파고스는 워낙에 그거 하니까 보면은 선생님이 (1835년 9월 15일) 갈라파고스 제도에 영국의 박물학자 다윈 일행이 탄 비그로가 도착했습니다. 갈라파고스의 생물들을 조사한 후 영국으로 돌아간 다윈은 여러 마리의 작은 새들이 모두 같은 종류의 새인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새들은 제각기 부리가 달라서 전혀 같은 종류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윈은 각각의 섬들의 자연 환경이 같은 종인 핀치 새들의 부리를 다르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론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생물 진화의 야외 실험장인 갈라파고스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파고스 제도는요, 남아메리카 에콰도르 본토로부터 서쪽으로 약 1000km 떨어진 적도 부근에 위치해 있는데요. 태평양의 19개의 화산섬과 주변의 암초로 이루어진 섬무리입니다. 또한 면적은 8010제곱킬로미터로 우리나라의 전라북도와 비슷한 수준인데요. 가장 북쪽 다윈 섬에서 가장 남쪽 에스파놀라 섬까지 220km 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북반구와 남반구 전체에 걸쳐서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의 공식 이름은 콜론 제도라고 하는데요. 섬 발견 당시에 많이 살고 있던 갈라파고스 땅거북에 유래해서 갈라파고스 제도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갈라파고스 제도는 적도 부근에 위치해 있어서 매우 덥고요. 섬마다 강수량의 편차가 매우 심해 건조기후부터 우림기후까지 모두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2가지 계절이 있는데요. 12월부터 5월까지는 봄으로 평균 수온과 온도가 25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바람이 전혀 불지 않고 해가 자주 뜹니다. 반면에 6월에서 11월까지는 이슬비가 내리는 가루야 시기인데요. 수온은
22도 정도 되고요. 차가운 바람이 남동 쪽에서 불어와서 잦은 비가 종일 내리고 짙은 안개가 섬에 자욱하다고 합니다. 수온이 낮고 강수량도 적기 때문에 적도에 위치하는데도 산호초가 없고 야자수도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먼 남미 대륙에서 바다를 건너와 이곳에 정착한 생물들은 육지와 고립된 탓에 오직 갈라파고스만의 방식으로 진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자면요. 먼저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제일 유명한 갈라파고스 거북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육지 거북으로 몸 길이가 평균 1.4에서 1.8m, 몸무게가 무려 400에서 500kg 정도까지나 된다고 합니다. 특이하게도 섬의 환경에 따라서 등 껍데기가 다른데요. 건조한 곳에 사는 거북은 목을 길게 빼서 높은 곳에 달린 먹이를 먹기 쉽도록 말 안장 모양의 등딱지를, 습지에 사는 거북은 풀 사이를 헤집고 다니면서 먹이를 주워 먹을 수 있도록 돔형의 등딱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갈라파고스 거북뿐만이 아니라 핀치 새들도 섬마다 부리 모양이 각기 다른데요. 열매를 먹는 부리는 굵고 강하며 꽃을 먹는 부리는 길고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바위 틈에서 먹이를 찾는 부리는 섬세하고 뾰족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갈라파고스는 섬마다 다른 기후를 가지고 있어서 같은 종의 동물이더라도 다른 형태를 보인다고 합니다. 또 고립되고 척박한 환경은 이곳만의 독특한 생물상을 형성시켰는데요. 바닷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바다 이구아나와 야행성 갈매기인 제비꼬리 갈매기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갈라파고스에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가운 해류가 흐르는 이사벨라 섬 주변에는 유일하게 적도에서 사는 갈라파고스 펭귄을 볼 수 있다고도 합니다. 갈라파고스 제도에 살고 있는 포유류미 조류, 파충류는 80% 이상, 그리고 고등식물은 약 40%가 고유종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갈라파고스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희귀한 생태계 때문에 갈라파고스의 관광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외래종의 유입이 활발해서 그로 인한 생태계에 혼란이 생긴다고 합니다. 갈라파고스 국립공원 에노가 무도주 관장은 유입된 외래종이 몇몇 새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갈라파고스 군도의 생태계를 심각한 상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인간이 미안하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리는TV였습니다.
아재요. 입질 좀 오는겨. 어데 영 파이다. What shape are your cells? Squishy cylinders? Jagged zigzags? You probably don't think much about the bodies of these building blocks, but at the microscopic level, small changes can have huge consequences. And while some adaptations change these shapes for the better, others can spark a cascade of debilitating complications. This is the story of sickle cell disease. Sickle cell disease affects the red blood cells, which transport oxygen from the lungs to all the tissues in the body. To perform this vital task, red blood cells are filled with hemoglobin proteins to carry oxygen molecules. These proteins float independently inside the red blood cell's pliable donut-like shape, keeping the cells flexible enough to accommodate even the tiniest of blood vessels. But in sickle cell disease, a single genetic mutation alters the structure of hemoglobin. After releasing oxygen to tissues, these mutated proteins lock together into rigid rows. Rods of hemoglobin cause the cell to deform into a long, pointed sickle. These red blood cells are harder and stickier and no longer flow smoothly through the blood vessels. Sickled cells snag and pile up, sometimes blocking the vessel completely. This keeps oxygen from reaching a variety of cells, causing the wide range of symptoms experienced by people with sickle cell disease. Starting when they're less than a year old, patients suffer from repeated episodes of stabbing pain in oxygen-starved tissues. The location determines the specific symptoms experienced. A blockage in the spleen, part of the immune system, puts patients at risk for dangerous infections. A pileup in the lungs can produce fevers and difficulty breathing. A clog near the eye can cause vision problems and retinal detachment. And if the obstructed vessels supply the brain, the patient could even suffer a stroke. Worse still, sickled red blood cells also don't survive very long, just 10 or 20 days, versus a healthy cell's 4 months. This short lifespan means that patients live with a constantly depleted supply of red blood cells, a condition called sickle cell anemia. Perhaps what's most surprising about this malignant mutation is that it originally evolved as a beneficial adaptation. Researchers have been able to trace the origins of the sickle cell mutation to regions historically ravaged by a tropical disease called malaria. Spread by a parasite found in local mosquitoes, malaria uses red blood cells as incubators to spread quickly and lethally through the bloodstream. However, the same structural changes that turn red blood cells into roadblocks also make them more resistant to malaria. And if a child inherits a copy of the mutation from only one parent, there will be just enough abnormal hemoglobin to make life difficult for the malaria parasite, while most of their red blood cells retain their normal shape and function. In regions rife with this parasite, sickle cell mutation offered a serious evolutionary advantage. But as the adaptation flourished, it became clear that inheriting the mutation from both parents resulted in sickle cell anemia. Today, most people with sickle cell disease can trace their ancestry to a country where malaria is endemic. And this mutation still plays a key role in Africa, where more than 90% of malaria infections occur worldwide. Fortunately, as this adaptation thrives, our treatment for sickle cell continues to improve. For years, hydroxyurea was the only medication available to reduce the amount of sickling, blunting symptoms, and increasing life expectancy. Bone marrow transplantations offer